어릴 때는 참 이상합니다. 어른들이 쓰는 물건은 왜 그렇게 다 멋져 보였을까요? 아버지 손목시계도 멋있고, 어머니 화장품도 멋있고, 현관에 놓인 구두까지 괜히 근사해 보였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초등학생 딸아이가 놀러온 이모의 검은 하이힐을 몰래 신었습니다. 발은 반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표정만큼은 이미 시상식 레드카펫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세 번째 걸음에서 벽을 붙잡더니 아주 진지하게 물었답니다. 이모, 이 신발은 왜 가만히 있어도 넘어져? 이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뻐 보이려면 연습이 좀 필요한 거야. 그러자 아이는 바로 운동화로 갈아 신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안 예뻐도 될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에게 하이힐은 첫 취업 면접의 기억입니다. 정장은 빌렸고 가방도 언니 것을 들었는데 구두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자기 구두를 빌려주면서 말했지요. 발 아프면 끝나자마자 전화해. 내가 운동화 들고 갈게. 면접장에 들어갈 때는 또각또각 제법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이 끝났을 때는 발가락들이 단체로 사표를 쓰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더니 정말 친구가 운동화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구두를 벗고 한참 웃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이힐을 성숙한, 특별한 날과 연결해서 기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묘하지요. 사람은 보통 넘어지지 않으려고 신발을 신습니다. 그런데 하이힐은 반대로 뒤꿈치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도대체 왜 굳이 걷기 어려운 신발을 만든 걸까요? 키가 커 보이려고 했을까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하이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작은 굽 하나를 따라 수백 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길에는 왕도 나오고 말을 탄 사람도 나오고 세계적인 디자이너도 나옵니다. 그런데 첫 단서는 뜻밖에도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신발과 말 위에서 나타납니다. 우선 한 가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바닥에서 높이 올라간 신발이라고 해서 전부 오늘날 하이힐의 조상은 아닙니다. 16세기 이탈리아와 스페인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는 초핀이라 불리는 굉장히 높은 플랫폼 신발이 유행했습니다. 굽만 솟은 것이 아니라 밑창 전체가 높았습니다. 어떤 초핀은 신발이라기보다 발밑에 작은 건물 한 층을 붙여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멋을 내려고 신었는데 혼자 걷기가 힘들 정도였다니 패션의 역사에서 인간의 인내심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초피는 오늘날 하이힐처럼 앞부분보다 뒤꿈치만 뚜렷하게 높은 구조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하이힐의 역사를 찾다 보면 거의 반드시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카트린 드 메디시. 1533년 프랑스 왕실로 시집갈 때 작은 키를 보완하려고 특별한 높은 굽을 만들어 신었고 그것이 하이힐의 시작이었다는 이야기가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완벽합니다. 왕실도 나오고 결혼식도 나오고 키 콤플렉스도 나오고 신기한 신발도 나옵니다. 드라마 작가라면 박수칠 설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카트린 드 메디시 한 사람이 하이힐을 발명했다고 단정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야기는 근사한데 역사책은 근사함보다 증거를 더 좋아합니다. 역사라는 친구가 꽤 까다롭습니다. 자, 범인은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 이야기니까 이제 발자국을 따라가 보지요. 그 발자국은 유럽에서 동쪽으로 향합니다. 오늘날 이란을 포함한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럽 귀족들이 높은 굽을 패션으로 즐기기 훨씬 전부터 굽이 있는 신발을 사용했습니다. 바타 신발박물관은 이란에서 적어도 10세기 무렵부터 굽이 승마를 위해 사용됐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갑자기 패션쇼에서 전쟁터와 말 위로 이동합니다. 말을 탄 사람이 발을 등자에 넣었을 때 뒤꿈치에 굽이 있으면 발이 앞으로 너무 깊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거나 무기를 다뤄야 하는 기병에게 발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것은 꽤 중요한 일이었겠지요. 그러니까 당시 굽에게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패션이요? 아닙니다. 저 지금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이 굽을 그대로 오늘날의 하이힐이라고 부르기에는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실용적인 승마용 굽이 다른 문화권으로 건너가면서 전혀 다른 의미를 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가 되면 유럽에서도 뒤꿈치가 올라간 신발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서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외교와 교역, 여행과 문화 교류 속에서 굽 있는 신발이 유럽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이힐을 신고 궁전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성만 떠올리셨다면 여기서 꽤 의외의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17세기 유럽에서는 상류층 남성들이 높은 굽을 아주 당당하게 신었습니다. 화려한 코트, 무릎까지 오는 바지, 스타킹, 풍성한 가발, 그리고 높은 굽. 오늘날 누군가 하이힐은 원래 여자 신발이지라고 말하면 17세기 귀족 남성이 초상화에서 걸어나와 이럴지도 모릅니다. 제 굽부터 보고 말씀하시지요. 당시 굽은 승마와 군사적 이미지뿐 아니라 부하 신분을 보여주는 패션으로 변했습니다. 말을 소유하고 잘 탄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생활이 아니었으니 승마와 연결된 굽도 점점 지위와 멋의 언어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이힐 역사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 시대의 프랑스 궁정에서는 빨간 굽이 아주 강력한 귀족 패션이었습니다. 루이 14세 자신도 붉은 굽의 화려한 신발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루이 14세가 하이힐을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있던 높은 굽을 왕실의 화려함과 권력의 상징으로 아주 멋지게 활용한 인물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발명자는 아니지만 브랜딩은 대성공이었습니다. 17세기판 왕실 한정판 명품이었던 셈이지요. 당시 여성도 굽 있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성과 여성의 신발 모양은 점점 달라집니다. 남성 신발의 굽은보다 넓고 튼튼한 쪽으로, 여성 신발은 더 가늘고 곡선적인 형태로 발전합니다. 18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남성 패션에서는 화려한 높은 굽이 점차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가면 높은 굽은 이전보다 여성 패션과 훨씬 강하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이힐이 계속 높아지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대에는 굽이 낮아지고 어떤 시대에는 다시 높아졌습니다. 남자가 즐겨 신던 시절도 있었고, 여성 패션의 상징이 된 시절도 있었고, 귀족의 권력을 보여주던 물건이 대중 패션으로 내려온 시절도 있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가 웬만한 사람보다 인생에 굴곡이 많습니다. 19세기 산업화와 재화 기술의 발전은 구두 생산을 크게 바꿉니다. 신발을 더 정교하고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굽의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여성의 치마 길이가 짧아지면서 구두가 예전보다 훨씬 눈에 잘 띄게 됩니다. 예전에는 긴 치마 아래 숨어있던 신발이 어느 순간 말합니다. 이제 제 차례인가요? 그리고 패션의 무대 앞으로 성큼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하이힐하면 떠올리는 바늘처럼 가늘고 높은 굽, 바로 스틸레토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굽을 무작정 얇게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한 발 내딛기도 전에 굽부터 퇴근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굽 안쪽을 금속 구조로 보강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늘면서도 체중을 버틸 수 있는 높은 굽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현대적인 스틸레토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스틸레토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기서도 또 한 명만 지목하기 어렵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은 스틸레토가 1930년대부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날 같은 가늘고 높은 형태는 전후의 기술 발전으로 가능해졌으며 정확한 발명자는 논쟁의 대상입니다. 1950년대 로제 비비에는 크리스티앙 디오르와 작업하며 스틸레토를 세계적인 패션으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디자이너였습니다. 하지만 앙드레 페루자 등 다른 재화 디자이너들도 얇은 금속굽과 구조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스틸레토 역시 어느 날 한 사람이 책상 앞에서 됐다, 오늘부터 하이힐 하고 만들어낸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어진 발자국을 한데 모아보지요. 그래서 하이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걸 발명자 찾기 게임으로 보면 조금 난감합니다. 여기까지 추리했는데 범인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족보를 따라가면 흐름은 꽤 선명합니다. 가장 정확한 답은 하이힐에는 한 명의 발명자를 붙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굽 자체의 오래된 뿌리를 찾으면 서아시아, 특히 이란의 승마 문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적어도 10세기 무렵에는 등자에서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실용적인 굽이 사용됐습니다. 그 굽은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유럽에 받아들여졌고 귀족 남성들의 승마와 권력, 신분을 보여주는 패션으로 변했습니다.
여성도 굽을 신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높은 굽은 점차 여성 패션과 더 강하게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재화 기술과 여러 디자이너의 손을 거치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가늘고 높은 스틸레토가 완성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힐의 역사는 한 사람의 발명품이라기보다 여러 시대와 문화가 릴레이처럼 바통을 넘긴 결과에 가깝습니다. 말을 타던 굽이 궁전으로 들어가고 궁전의 굽이 패션이 되고 패션의 굽이 다시 현대 기술을 만나 지금의 하이힐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로 와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하이힐을 신었을까요?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에 따르면 서양식 구두는 개항 이후인 1880년대 개화파 인물들과 외교관들에 의해 조선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같은 여성용 하이힐이 우르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군화와 남성용 서양식 구두, 맞춤 구두 등 다양한 형태의 서양식 신발 문화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1895년 양복이 공인되면서 상류층을 중심으로 구두를 신는 사람이 늘어났고 서양식 신발 문화도 조금씩 자리를 넓혀갑니다. 그리고 1920년대로 들어가면 풍경이 확 달라집니다. 도시에는 모던보이와 모던걸, 이른바 시녀성이 등장합니다. 단발머리, 양장, 스타킹, 손가방, 그리고 구두.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에는 1926년 무렵 하이힐과 중힐, 부츠, 로우힐 계열의 구두까지 여러 종류가 유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 신발에 익숙했던 사람들 눈앞으로 전혀 다른 실루엣의 구두가 지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패션으로 치면 거리 풍경 자체가 업데이트된 셈이지요. 거리에는 또각또각 굽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최초로 하이힐을 신은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여기서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신뢰할 만한 기록만으로 바로 이 사람이 한국 최초의 하이힐 착용자다라고 한 명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 범인은 이분입니다. 라고 하면 영상은 시원할지 몰라도 역사가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현재 기록으로 확인되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서양식 구두는 1880년대부터 조선에 들어왔고 개화기와 근대화를 거치며 점점 퍼졌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는 시녀성의 패션 속에서 하이힐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한국 하이힐의 시작도 어느 유명한 여성 한 명의 발끝에서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난 사건은 아닙니다. 개항 이후 들어온 서양식 구두 문화가 도시의 생활과 여성 패션 속에 조금씩 뿌리내린 과정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 재미있지요. 말 위에서 발을 붙잡던 굽은 유럽 궁정에서 권력의 상징이 됐고 다시 여성 패션을 거쳐 20세기 금속 기술을 만나 바늘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여행 끝에 또각또각한 굽소리는 바다를 건너 서울 거리에도 섞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굽에 붙은 의미가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발은 결국 누군가의 하루를 함께 걷는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신발 가게에서는 대학 졸업을 앞둔 딸이 아버지와 면접용 구두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딸은 조금 높은 굽을 신어보더니 거울 앞에서는 아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을 한 바퀴 걷고 돌아오자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예쁜데 아프지? 딸이 괜찮다고 하자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면접은 구두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거잖아. 네가 편해야 말도 잘하지. 결국 두 사람은 조금 낮고 편한 굽의 구두를 골랐습니다. 계산을 마친 뒤 아버지가 신발 상자를 들고 딸은 다시 운동화를 신고 나란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수백 년 동안 높은 굽은 권력도 보여줬고 신분도 보여줬고 아름다움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발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을 타기 위한 굽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궁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굽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첫 직장으로 걸어가기 위한 구두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한 날 내 발이 아프지 않도록 옆에서 신발을 함께 골라준 사람의 마음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은 하이힐이 처음부터 여성용 신발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란의 승마 문화에서 굽의 오래된 흔적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예상하셨나요? 여러분도 어릴 때 가족의 구두나 하이힐을 몰래 신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멋있지만 발이 아픈 높은 굽과 조금 낮아도 편안한 구두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하이힐과 구두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몰랐던 물건과 문화의 족보를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